네, 그럼 지금부터 영농형 태양광 미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식량과 기후의 이사이자 현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에너지, 그리고 기술과 정책을 아우르는 기관들이 모여서 뜻깊고 매우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농림기상센터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쟁점도 많고 또 제도적으로도 상당히 부딪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 순천대학교 스마트농업공학과 대학원 1학기 재학 중인 손석환이라고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도시형 태양광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아서 현장에서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 좀 많이 얻고 싶어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대남 영농형 태양광 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농업전문기자 정혁훈입니다. 산업 확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늘 저기 식량과 기후 정혜원으로 왔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앞으로 농업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서 참석했습니다. 저는 영농형 태양광이 진짜 제 미래입니다. 훌륭한 분들 모시고 공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충남에서 영농형 태양광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에 관심이 있어서 배우러 왔습니다. 새로운 소득원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이제 나온다 해서 기대 반 호기심만으로 참석했습니다.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자 공부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참석자 여러분들을 일일이 소개를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든 짧지만 소중한 소개 감사드리고 이 3개 기관을 대표해서 식량과 기후의 남재작 대표께서 간단하게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자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이런 토론회를 할 때 누가 청중으로 와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단법인 넥스트, 우리나라의 민간 싱크탱크가 가동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만들어준 사단법인 넥스트거든요. 에너지 분야에서 아마 민간 쪽에서는 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줘가지고 기후변화라든가 탄소 중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또 에너지 전환 포럼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민간의 목소리를 굉장히 대변해왔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에너지 분야의 분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됐고요. 덕분에 두 기관이 열심히 도와주는 덕분에 잘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멋진 행사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표는 에너지 전환, 농지에서 답을 찾다, NDC 달성과 영농형 태양광의 역할에 대해서 사단법인 넥스트 송영석 부대표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넥스트 송용현 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의 땅 두 개의 가치인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에너지 쪽에 해당하는 가치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농지가 식량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전력을, 에너지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도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5월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흔히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는 법인데요. 원래 이전에는 개별 특례로 운영되던 법률이 이제 하나의 법률 체계로 들어왔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 안보 확보, 두 번째는 질서 있는 도입, 난개발 방지, 세 번째는 발전 수익, 주민 환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원칙 세 가지를 통해서 영농형 태양광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질서 있게 공동체로 함께 영농형 태양광을 하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대 23년까지 늘릴 수 있어서 태양광 설비를 투자하는 비용을 이제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간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과연 어디에 얼마만큼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릴 건데요. 그걸 보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계획상에서 태양광 발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얼마나 명시하고 있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발표됐던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정기본에 따르면 2038년에 태양광이 총 77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발표되었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에 태양광 목표를 87기가와트로 잡고 있고요. 최소한 2035년 이후에는
70, 거의 100기가와트 이상의 태양광 용량이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는 최소 70, 많게는 100이 넘는데 확보된 양은 계획하고 있는 양은 56기가와트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가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그 답을 영농형 태양광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영농형 태양광이 얼마나 실현이 될 수 있을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3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분석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농지가 있어야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의 농지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모든 농지를 다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1kW 이상은 설치할 수 있는 농지, 굉장히 넓은 형태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지에서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3가지 필터를 다 통과하고 나야 저희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은 가장 넓게 봤을 때 최소한 1kW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농지를 모두 다 감안을 했을 때가 434기가와트입니다.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부지에서 사업을 했을 때 더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100kW 이상 설치가 가능한 농지에 대해서 논만 남겼을 때 기준이 149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2038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태양광 목표량 77기가와트 2배를 넘는 수치가 됩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농지를 활용을 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400기가와트를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용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더 좋은 입지를 잘 선별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른 유휴 부지들의 잠재량을 다 동원해도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은 충분히 많은 입지주 중에서 좋은 곳만 골라도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2022년에 했는데 전국에 있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그 잠재량을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모든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을 때가 40기가와트인데 그 10배가 농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들도 빼고 농업진흥 지역도 빼고 여러 가지도 다 빼면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 분석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경제성인데요. 실제로 이 지역에 투자를 해서 발전을 했을 때 투자비를 상회하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400기가와트의 잠재량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격거리 규제인데요. 요번에 나온 시행령에서 주거와 도로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 가이드라인이 생겼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거지역에 이격거리를 적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도로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빼고 나면 나머지 노란색 부분만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한 부지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은 이걸 적용하면 남는 용량이 얼마냐면 26기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농지는 당연히 집 근처에 있거나 도로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순간 가장 쓸모 있는 땅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잠재량을 실현을 하는데 이격거리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게 된 근거들을 보시게 되면 도심에서 설치되는 태양광들의 문제를 막기 위한 규제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농형 태양광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재생에너지법에서 제27조 3의 주민참여형이랑 이익공유형은 이격거리 규제를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 형태로 하시는 영농형 태양광은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를 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처음 드렸던 그 법의 3가지 원칙에 대해서
마을 단위로, 공동체 단위로 영농형 태양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있는데 이제 전력 개통입니다. 우리가 메가와트 이하, 그러니까 1000kW 이하의 태양광을 개발을 할 때에는 대부분 배전솔로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각각이 다 태양광을 허용할 수 있는 용량의 상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농형 태양광을 직접 개발한다, 사업을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부딪힐 만한 문제는, 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크게 부딪힐 만한 문제는 전력 개통의 수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한전이 얘기하고 있는 배전 계통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용량입니다. 오른쪽은 저희가 분석한 시도별로 농지에 태양광 설치 가능 용량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두 개의 그림의 색 대비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전력 개통의 용량이 남쪽에 많이 부족합니다. 대신에 수도권에는 좀 남아서 경기권에 저렇게 가용한 용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 농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영남과 호남 지역이 가장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미스매치가 아까 보여드렸던 190GW를 26GW까지 낮추는 가장 큰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잠재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개통의 보강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농형 태양광을 더 보급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배전솔로, 변압기, 변전소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늘려나가야 하는데, 배전솔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건설이 빠릅니다. 2-3년 안에 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30년까지는 배전솔로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잠재량을 활용을 해야 되고, 2035년까지 조금 더 중기로 봤을 때는 이제 변전소 자체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용량을 발굴을 해내야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올해 법을 통해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인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입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영농형 태양광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많은 입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력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개통을 얼마나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지가 장기적으로는 영농형 태양광을 얼마나 빨리 성장시킬 수 있을지를 속도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농사를 짓는 발전소, 생산성을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기술의 진화에 대해서 주 엔벨롭스 윤성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엔벨롭스의 대표이사 윤성입니다. 저희는 영농형 태양광을 해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농지 위에 이제 영농형 태양광을 짓고, 그리고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피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은 바닐라라는 작물입니다. 바닐라가 상당히 고부가 작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부가 작물을 수확을 하기 위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짓고, 영농형 태양광이 이 바닐라라는 약간의 음지가 필요한 작물에게 적절한 음영을 제공을 해주고, 적절한 미세기후 환경을 제공을 해주면은 이렇게 좋은 미세 환경을 조성을 해줌으로써 작물을 지속 가능하게 생산을 하고, 농민의 이런 작물 소득뿐만 아니라 발전 소득까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논의하고 싶은 거는 세 가지 주제입니다. 발전과 농업이 정말 공존할 수 있는가? 공존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영농형 태양광을 농지에 짓고 작물이 조금 피해를 입더라도 발전으로 소득이 보전되니까 그게 진정한 공존의 의미일까? 아니면은 이 영농형 태양광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이 도입된다면 그게 진정한 공존일까? 그런 질문을 좀 저는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단순한 물리적 병치가 아니라 새로운 성과를 유지시키는 측면에서 공존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이 공정을 증명할 수 있냐입니다. 단순히 뭐 사진을 찍어서 여기서 영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영농 활동이 잘 유지되고 있다가 아니라 정말 정량적으로 투명하게 과학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영농 활동의 효과를 적절하게 분석을 하고 그거로 공존을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두 번째 논의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그 증명을 어떻게 담보하는가입니다.
자,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지금 확대되는 측면이고 방금 이제 송 부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농형 태양광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단순히 농지를 덮을 것인가 아니면은 농업을 지키거나 기후 피해를 막아주면서 더 향상을 시킬 것인가는 저희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그냥 농가의 소득을 단순히 보전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 시스템이 현재 통과된 법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농업의 위치는 그냥 유지하는 조건, 그리고 뭐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만 활용했기 때문에 아직은 농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로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이 영농형 태양광이 더 30년 동안 운영이 됐을 때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좋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프랑스나 이런 유럽 사례처럼 단순히 농가 소득 보전용이 아니라 작물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생산성 도구로서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 시설이 된다면은 더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농형 태양광을 짓게 되면은 이제 하부의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방식으로 짓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밤에 냉해 피해도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온도도 약간 낮춰줄 수 있고, 그리고 작물의 증발산량도 줄여줄 수 있어서 가뭄 피해라든지 물 이용 효율을 상당히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좋은 디자인으로, 좋은 기술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배밭에 노계연이라는 기관에서 영농형 태양광 실증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했을 때 결과를 보면은 이제 태풍의 강풍을 막아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 피해도 막을 수 있는 게 이런 영농형 태양광이고, 그로 인해서 낙가율이 40% 정도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고온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 고온 피해가 단순히 이제 사람한테 더운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프랑스 같이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이 국가에서는 이 포도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피해를 줄일까를 고민하다가 써나글이라는 이제 프랑스 업체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가변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와이너리 포도밭에 적용을 하니까 단순히 뭐 용수 사용량을 준 게 아니라 포도에 대한 품질 그리고 생산성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볼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리조나 대학교에서 이제 실증 사례가 있는데, 이 아리조나 투손 지역은 특히 이제 거의 반건조 사막 지역입니다. 이제 여기서 칠레 고추라든지 뭐 토마토 그리고 다른 작물들을 이제 실증을 해보니까 이 특히 이제 고온 피해 그리고 가뭄 피해를 막아주면서 상당히 생산성을 노지 대비해서 향상시키는 효과가 발견이 됐고요. 이렇게 물 이용 효율성은 거의 뭐 1.5배에서 2배가 나타나게 되고,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의 생산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산성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써나글에서는 이제 사과를 대상으로도 이제 프랑스에서 실증을 해보니 이제 과실의 표면 온도가 상당히 준 케이스도 있었어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뭐 배추 그리고 포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고온 피해를 가을에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런 온도를 이제 낮춰주는 효과가 이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볼 수 있고, 국내에서도 뭐 영동이라든지 이런 등지에, 송산이나 등지에 포도를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적절하게 적용을 한다면은 좋은 효과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콩 같은 경우는 식량 안보와 영양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물인데, 이것은 이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르라는 지역의 보고르 농대와 함께 실증을 해보니 영농형 태양 하부에서 특히 우기 때는 작물 수확량이 100% 이상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영농형 태양광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시장에 대한 잠재성은 뭐 독일만 해도 500기가와트, 유럽에는 900기가와트, 뭐 한국만 해도 정말 최대 다 깐다고 하면 600기가와트도 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큰 시장을 대응했을 때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히 또 국내 시장만 볼 것인가? 아니면 국내 영농형 태양광 업체가 또 수출도 할 수 있고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이 진보할 수 있는 환경이 적절히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그룹사인 클래스가 건설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고요. 이제 별을 대상으로 보통 고정 시계 구조물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높이는 4m, 4m이기 때문에 저렇게 뭐 농기계가 잘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농업 활동에 이제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격은 한 5m 정도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논에는 보통 적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설치한 거는 AI 기술이 적용된 동적 패널 방식의 추적식 용량형 태양광입니다. 이거는 저희 알고리즘이 패널 각도를 실시간으로 조절을 하면서 하부의 온도 그리고 뭐 토양의 습도 등을 측정을 해서 최적의 각도로 조성을 한 다음에 그 미세 기후를 작물에 맞춰서 최적화시키는 개념으로 현재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변형 방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별을 대상으로 나는 고정식 용량을 태양했는데 나중에 별을 안 하고 뭐 블루별을 하고 싶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디자인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가변 방식을 애초부터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작물에 대한 유연성도 훨씬 커지게 되고요. 다양한 좋은 효과를 창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센서들이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이 미세 환경 그리고 노지 환경을 비교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알고리즘이 학습을 하고 그리고 패널 각도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많이 도입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수직형 영능형 태양광입니다. 이 방식은 이제 이런 논에도 농지에도 적용을 하지만 이렇게 목초, 방목을 하는 소라든지 양을 방목하는 지역에도 요즘 다양하게 적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네, 낮게 일반양처럼 짓고 하부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잔디라든지 그런 잡초들을 재배하게 되고요. 그거를 양들이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그 하부의 그늘을 즐기면서 동물 복지도 형성이 되고 그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그런 영농 태양광하는 곳도 요즘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형태는 이제 반투명 온실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일사량을 충분하게 주기 위해서 저렇게 모듈의 셀 간격을 대폭 넓히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린하우스도 영농형 태양광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 구점을 해서 좀 반응하는 발전소로 영농형 태양광을 이제 진보시키는 게 모여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실 것 같고요.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 시설이 아니라 농업이 주된 활동으로 법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영농 활동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다시 되돌리는 가역성을 의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농경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이 도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기후재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동물 복지까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의 형태로서 이제 유럽은 특히 이제 프랑스는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작물 감수율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감수율 기준은 아니고 이제 차광률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측면에서는 농업의 생산성을 답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까 농진청에서도 이런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최적의 차광률은 얼마인가를 이제 도출하는 연구 과제도 이제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작물별로 필요한 일사량은 다릅니다. 온도도 다르고 뭐 습도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좀 더 진보된 영농형 태양광이 이제 법안에 향후에는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법안을 보면은 종합지원센터라든지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영농 활동이 지속 가능하고 정량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데이터가 쌓여서 그게 점점 영농에 대한 기술을 진보시킬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농업 활동이 실제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영농 태양광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양한 뭐 기후 센서라든지 농업 센서들을 도입을 해서 이런 작물 현황 그리고 미세 기후 환경에 대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진보된 기술, 유럽보다 나은 기술이 한국에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괄 기준, 약간 행정 편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영농 태양광 법입니다. 그거를 이제 성과 기준, 기술 기반으로 해서 프랑스를 뛰어넘는 이제 한국형의 그런 영농 태양광 규제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두 개의 가치를 농가의 목으로 주주형 공동농업과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의 남재작 대표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은 영농형 태양광이 다른 거 어떻게 바라볼 건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게 농산물의 가치가 있고요. 전력 가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농업계 입장은 뭐냐면은 농민들이 어쨌든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통제권을 가져야 되고 그죠. 농촌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작을 때는 상관없지만은 이것도 규모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농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보통 영농형 태양광 그러면 왼쪽의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보통 커도 1메가짜리 있잖아요. 그죠? 1.52헥타르 정도에 만들어지는 1메가짜리를 생각합니다. 뭐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햇빛 소득 마을 같은 경우도 작은 사이즈를 우리가 가정을 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농지에다가 하나씩 패널을 얹는 것들입니다. 현재 우리는 영농형 태양광 하면 대개다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은 예를 들면 한 1기가 정도 하냐, 1기가 정도 만약 2기가, 3기가 정도 영농형 태양광을 농지에서 해야 된다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한 3, 4천 개 만들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한 10기가, 20기가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35년, 40년까지 계속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 에너지가 전부 다 태양광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바뀌어 가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을 깔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농지에 어쩔 수 없이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양이 얼마일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1메가짜리를 10,000개를 깔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10기가를 한다 치면은 우리 농경지 2만 헥타르 정도니까 농경지 한 1.3% 정도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필지 단위로 1메가짜리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20기가 깔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한 2040년쯤 돼가지고 40기가 깔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메가짜리를 깔게 되면은 4만 개를 깔아야 됩니다. 이게요. 4만 개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우리가 이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상상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군데군데 영농형 태양광이 마치 박혀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영농 단위를 굉장히 크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농경지 효율도 좋아지고 뭐 드론으로 농약 뿌리는 것도 가능해지죠. 뭐 10,000개를 깐다고 하면 인허가라든가 배전망, 영농관리, 주민협의 같은 것들을 10,000번을 반복해야 됩니다. 20기가를 깔면 22만 번을 반복해야 되고요. 너무 힘들죠. 그죠? 우리가 지금 기존 모델들은 이제 이렇게 파편화돼서 접근하는 방식들이고요. 전력 단위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저 정도의 경영체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맨날 영농형 태양광이라 그러면은 커도 1메가짜리만 생각을 하느냐. 우리 머릿속에 그것만 있잖아요. 그죠? 농가 단위에서 소득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접근해서 이제 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상관없이 그냥 우리 인식이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농업이 이제 처음 접근했던 방식이 만들어낸 인식이 한계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영농형 태양광 가격이 한 150, 60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죠. 근데 태양광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져야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1메가짜리는 수익성이 나올 거냐. 120원 정도가 되면은 시설비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야 이제 그러면은 수익성이 나오게 되고요. 80원일 때는 수익성이 안 나오죠. 영농형 태양광이 전기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될 거냐는 장기적인 전망도 필요하고요. 보면은 당연히 필지형 뭐 0.1에서 한 1메가짜리 영농형 태양광 당연히 많이 깔릴 겁니다. 지금 또 깔리려고 흐르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또다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들력형이라 해가지고 한 10에서 한 30메가 정도 되는 규모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적절히 깔려야 될 거고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 그러면 우리나라 개인 농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들력 경영체라든지 아니면 공동농업 경영체라고 부르죠. 이런 식의 접근 방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1메가짜리가 몇만 개가 깔렸을 때하고 10메가, 50메가짜리를 이제 믹스를 했을 때 그러면 전력 계통의 부하는 어떻게 되고 이제 조절 가능성 같은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태양광 자체의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시설비 같은 것들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인가 이래서 한번 에너지 분야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1메가짜리가 계속 깔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영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위탁 영농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농작을 위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밭 중간중간에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 딱 깔리는 순간에 들어가는 농기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일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일본이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잘된 케이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서 농사용 전기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영농형 태양광을 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접근 방법이 전혀 달랐고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일본 가가지고 벤치마크를 해가지고 작게 접근하는 걸 가지고 이제
당연한 걸로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작은 사이즈들은 농사용 전기를 이제 좀 가격을 낮추는 데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농사용 전기 자체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식들은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두고 우리가 농가를 모아가지고 규모화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태양광 자체를 규모화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10메가짜리를 깐다고 하더라도 20헥타르 정도는 농지를 모아야 되고 이 정도를 모으려고 그러면 최소 한 15, 20농가를 모아야 됩니다. 이 한 지역에 몰려 있어야 되고요. 사실 이건 거의 개인은 거의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큰 문제가 농지 집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 곳에 몰아가지고 이렇게 좀 기계 효율을 높일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이 국가 정책 목표로 가지고 있질 않거든요. 이게 농가 면적을 키워주는 것, 집약거려 가지고 면적만 키워주지 말고 한 곳에 농지를 몰아주는 정책입니다. 이게 바꿔주거나 이런 판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안 일어나면요, 스마트 농업이든 디지털 전환이든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안 돼요. 그게 가능하게 하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영농형 태양광이 그걸 만들어가는 하나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경영체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경영을 잘해 나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주형 공동농업 경영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럴 경우에는 그럼 영농형 태양광이 각자가 나는 여기다 세우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쪽에 농지가 있으면은 요 앞에 두 줄에다 그러면 영농형 태양광을 깔고 나머지는 뭐 산 밑에 깔 수도 있겠죠. 그냥 나머지에는 그냥 같이 경영을 합시다. 그리고 농지에 들어와 있는 사람 전체가 이제 이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이 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토지주들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여기에 공동 경영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농업소득 발전 배당하고 이제 농업에 재투자하는까지, 그러니까 농업이 하나의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10헥타르에 대해서 80농가가 모아서 경영체를 모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양파를 심고 이쪽 라인에는 감자를 심고 저쪽 라인에는 콩을 심을 수 있죠. 농지 이용 계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1헥타르만 가지고 있을 때는 겨울에 농지를 활용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30헥타르쯤 가지고 있으면은 겨울에 농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료작물을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겨울 동계작물을 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이 한 2배, 3배 정도 늘어나죠. 규모화가 되게 되면 분명히 영농형 태양광 때문에 줄어드는 면적도 있게 되지만은 규모화가 되면 농지를 활용하는 방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식량 관련되는 생산은 늘어날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새로운 배당 소득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문제 이걸 어떤 식으로 그럼 쉐어링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많은 토론을 거쳐야 되겠죠. 하나의 방법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입니다. 결론. 필지형도 있고 들녘형도 있고 지구형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하는 거는 계속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어떤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갈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지금은 제도상으로는 다 열려 있습니다. 초기에 좋은 케이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국 농업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고, 농촌 지역을 이 영농사업 이외에도 소득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경관 문제 있잖아요. 그죠?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것들이 사방에 아무 곳에 생기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에서 몰아서 세워지는 게 낫죠. 농작업하기도 훨씬 유리하고요. 규모화 효과, 그 다음에 농지 이용 효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계신 농촌 주민분들하고 그 다음에 토지주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익 배당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좋은 케이스를 만들어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아니면은 농촌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또 농산물 생산량 자체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효과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서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토론에서 많은 좀 이야기가 오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모두 우리 남지작 대표께서 말씀드렸듯이 주 그리드 위즈의 유준우 대표님, 파주시의 강희환 주무관님,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진용익 팀장님 세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너지전환 포럼의 임재민입니다. 지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농촌 소멸 문제라든지 농업을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좀 사업성 중심으로 태양광이 확대되다 보니까 농지가 전용되고 또 지역민들이 또 그걸로 인해서 갈등하고 또 실제로 공동체가 깨지는 것들을 좀 보면서 대한민국에서의 에너지 전환이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 공존하면서 또 전환이 될수록 또 지역도 살아나고 농촌도 살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게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저희의 고민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후와 식량 그리고 농촌 그리고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런 넥스트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지 오늘 같이 좀 논의하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사실은 이 경제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소 많이 하고 있고 못해서 안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처럼 농작물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농작물의 생육과 태양광의 발전이 어우러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질문에도 있었는데 사실 다양한 구조의 태양광 이 구조물이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논해하는 구조물도 있고 수직형으로 세운 것도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 관점에서 보면은 태양광 발전량이 변화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이제 문제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직으로 서 있는 태양광들은 주로 해가 뜰 때랑 해가 질 때 발전량이 제일 많이 나오고 낮 시간에 발전량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발전소들은 낮 시간대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보통의 일반적인 발전, 태양광 발전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수직형으로 서 있는 것들이 공존을 하게 되면 이게 시너지도 날 수 있겠지만 서로를 죽이는 일도 생깁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게 모아줘야지 이거를 좀 문제점이 생기는 것들을 서로 상쇄시켜주고 좋은 쪽으로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인삼이 유명한데 이 인삼 같은 영지형 작물에 또 필요한 영농형 태양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초기에는 현재로서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유인 요소로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만 장기적인 목표로서는 현재 비닐하우스처럼 마치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시설물로서 기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10년가 기후에 이제 남대작 대표님께서는 초기 설치 시 이제 단가 절감을 위해서 이제 집단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단가 절감은 사실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 내 130원 정도면 이제 지역 내 공장이나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 전기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산지소 이게 확대가 된다면 지산지소 형태로 이제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지역 내에서 순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그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그 도움되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내역 사업은 이제 영농형 태양광 밑에서 하부에서 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과 그리고 작물의 그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주 목표로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기계화가 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 그 구조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농가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작물은 가능한 한 많은 작물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작물별 표준 재배 기술이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작물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 작물, 그리고 특용 인삼을 비롯한 특용 작물, 그리고 유지 작물, 그리고 이제 그 기후 적응형 인프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 포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수 작물을 대상으로 그러한 표준 재배 기술을 정립하려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통이 문제라는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원예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를 지산지소 할 수 있도록 그 자립형 분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그리드를 소위 이제 에너지 그리드라고 말하는데요. 그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시설 원예 단지에
그 전기 이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파주시에서 지금 당장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기도 하고 또 농업에 대해서도 아시고 또 사이트도 있는 이제 상황인데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영농형 태양광을 했을 때 가장 피해보는 분이 누굴까를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누군가가 피해를 볼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치유를 해줘야 될 것인가? 무언가 했을 때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태양광을 할 경우에 뭐 인접 주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대부분 농민들은 이제 임차농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제 아까 제가 민통선 토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파주분들이 그 땅을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 고양시, 뭐 인근 이렇게 토지주들이 다양한 이제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지역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경작을 해야 되니까 임차농들이 이제 하시죠. 영농형 태양광을 할 경우에 임차농들이 이제 수익이 매출이 줄기 때문에 당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 협동조합형이 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농업법인형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지분입니다. 근데 지분이 또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뭐 토지주들을 설득을 할 때 뭐 농업법인에 몇 % 지분을 넣으셔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임차농들한테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를 하려면 관공서가 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사실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논리로 인해서 시간을 두고 차츰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저희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의 목표가 있고 2035년까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생기면 농업인들, 농촌에서 또 그 시행착오를 기준으로 또 저거는 안 되는 사업이야. 저거는 피해를 보는 사업이야. 알고 보니까 수입은 다 저들이 가져가. 이런 식으로 또 선입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최소화시키면서 가려면 결국에는 어렵겠지만 이 지분 구조에 대한 가이드를 중앙부처 혹은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 연구를 해서 이제 제시를 해주셔야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고 나면 사실 사업이 거의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고 토지주는 이걸 싫어하잖아요. 내 땅을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공동 경영체에 놓고 되면 이제 그런 갈등이 좀 해소되는 건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발전 수익이 경영체의 수익으로 들어가거든요. 경영체 수익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그러면 이제 농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경영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배분하게 되고 마을은 어느 정도 배분할 거냐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완화가 된다 그럽니까? 근데 그런 모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경영체, 공동 경영체 방식이 아니고는 접근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영농 공동 경영체라는 둘렵 경영체라는 것들이 이 토지 전체 어떤 이 지역 전체에 대해 가지고 100헥타르, 200헥타르에 대해서 20년 동안 내가 경영을 한다는 조건이 붙는 거죠. 여기 동일해 하면 사업지가 되는 거고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은 농사 수익과 태양광 수익이 같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원들인데 임금은 어떤 식으로 나눠지게 되고 토지주 있는데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수익은 어느 쪽으로 쉐어하게 되고 그다음에 경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이 훨씬 더 이렇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농형 태양광을 했을 때 피해자가 누굴까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 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영농형 태양광하는 회사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지? 예, 누가 제일 이득 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울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제일 이득 봤을까? 1번 돈 빌려준 은행, 2번 전력회사. 왜냐하면 그 지역에 전기가 부족했었거든요. 3번째 그 공사업체, 그리고 4번째 거기 장비 공급하신 업체, 5번째 좀 애매한데 거기 이제 그때부터 그 지역 주민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좀 기울어져 있는 이익에 대한 환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중치 형태로 조금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런 얘기들을 지금 조금 본격적으로 해 나가고 그랬을 때 실제 근데 태양광은 얼마나 발전되는지가 이미 좀 찍혀져 있는 숫자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 태양광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기준들을 좀 가지고 저희가 역산을 하면은 20년 운영했을 때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용들이 나오는 걸 가지고 처음부터 좀 잘 짜서 가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가중치 정도만 좀 제공이 될 수 있다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경영 비즈니스 관점 얘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그 부분에서 좀 기반이 되는 그러면 얼마나 투자를 해서 또 얼마나 경제성을 확보할 것이냐 그러면 그 인프라는 과연 어떤 걸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냐 농업과 잘 조화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사전에 좀 소개할 때도 얘기가 있었고요. 또 윤성 대표님께서 그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증도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설비 인프라에 대해서 실증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이 좀 적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경제성은 어떤지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경제성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관건이기는 합니다. 이제 전력요금, 이제 REC라든지 이런 거는 일몰될 수도 있고, 이제 용능열 태양광 관련해서는 이 인센티브를 얼마나 적용할지는 지금 논의 중에 있지만, 그런 단가, 전력 단가에 따라서 이 용능열 태양광의 CAPEX가 얼마나 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제성을 이 햇빛 소독마루라든지 뭐 농업법인이라든지 이 용능열 태양광 사업을 했을 때 얼마나 수익이 났느냐는 뭐 사업을 성패를 가르는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의 일반 태양광이 예를 들어서 메가와트당 뭐 10억 원 정도 CAPEX를 본다고 하면은 BG 같은 데는 메가와트당 20억 원 이렇게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능열 태양광은 이제 일반 태양광의 그냥 평균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구조 관련한 단가가 좀 상승하는 요인이 있고요. 가변형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금 더 비쌉니다. 뭐 1.5배 이상, 1.7배 이 정도도 보셔야 되는데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적용을 해서 서로 상생을 하고 작물 수익성까지 포함을 해서 또는 이제 다양한 뭐 농업, 이제 아까 지선지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농업 시설의 전력을 공급해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수익성을 답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간다면은 가변형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서양으로 수직형이라든지 이제 동서양의 일반 태양광을 시공을 하게 되면 발전량이 일부 줄기는 합니다. 용능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량이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특수 상황 도입을 하고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전력 단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국내 같은 경우 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 그 용능형 태양광 부지는 뭐 충분하다라고 뭐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용능형 태양광을 일단 하려고 하면은 그 차광률 30%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그 농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트랙터도 들어가야 되고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빠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패널 면적으로 계산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논바닥이나 아니 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실제 패널 면적으로 계산을 하신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아시다시피 인삼이나 이런 거는 뭐 7, 80% 가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태양광으로 한 30% 가려지고 그 밑에 다른 차광망이라든지 이런 걸로 더 가려도 상관이 없는 건지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사실 그 밭이나 논에 가보면은 전봇대가 없습니다. 그 전봇대가 없는 데는 다 개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럼 개인들이 해야 되면 그거를 거기다가 설치를 태양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농민들이나 설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 악조건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뭐 외국의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잠재량 산정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보여드렸던 농지에 100%의 태양광 패널을 깔 수 있다라고 가정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가 국내에서 과거에 실증을 했었을 때 기준으로 농지 면적당 태양광 패널을 얼마나 설치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국내의 과거의 실증 사례들에서 대략적으로 가정했던 것이 제곱킬로미터당 43메가 정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분석할 때는 그것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0메가 정도 설치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고 그러니까 기존에 국내에서 발표되었던 용능형 태양광 잠재량의 수치보다 한 10% 정도 조금 더 낮게 산정한 결과임에도 저 정도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작물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설치하는 구조물에 따라서 이 비율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 이하 차광률 그 규제 하에서 하부에 뭐 차양막이라는 이거를 추가를 했을 때 법에 저촉사항이 있을까라는 질문 주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하게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좀 공식적으로 문의를 정부에다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도 싶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태양광, 용도는 태양광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용도는 태양광 시설이 30% 이하가 됐을 때 하부에서 농업 활동을 해서 어떤 방식의 뭐 채양막이든 비가림막이든 이런 거 하던 크게 규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인삼 이제 70% 80% 막아도 잘 자라는 막아야만 하는 작물인데 오히려 그런 가림막을 차양막을 추가로 설치할 게 아니라 그 차양막 자체가 용도는 태양광이 된다면 훨씬 더 발전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특화된 좀 작물별로 다양한 규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시공을 진행을 해보면 뭐 영농형은 아니고 이제 일반형 태양광이긴 하지만 말씀 주셨던 들녘형 사이즈 정도로 좀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한 군데 다 하진 않을 겁니다. 몇 군데 좀 나눠서 하기도 하고, 배전망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망이 깔려 있는 편이고요. 망 깔려 있는 것 자체는 이제 배전망에서 재생에너지를 받아줄 수 있는 이제 그 용량이 없는 거지, 망 자체는 좀 촘촘히 깔려 있고, 또 망을 배전망 단위를 끌고 가는 거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또 어느 정도 거리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게 사업성에 있어서 그 정도 들녘형 규모까지 가면은 충분히 해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비용이 나올 거고요. 그 고민은 조금 이제 작게 두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이제 활용할 때 법이 바뀌면서 뭐 23년이 됐든 뭐 30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농지 소유자들이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내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니 이거를 찬성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 아까 뭐 임찬홍 얘기도 했는데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데 합의를 이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성패는 일단 그런 이 제약적 여러 가지 거부 반응들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이게 영농형이기 때문에 농지라는 그 특수한 환경을 보존을 한다는 전제가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설, 장치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아까 논과 반 얘기를 하셨는데 중부 이북 지역으로 오면 뭐 충청이나 뭐 강원이나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밭이 상당히 이 경지 정리도 안 돼 있고 산지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기 농지도 맹지라 그러죠. 도로도 안 돼 있고 한기 농지도 많은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까 뭐 송전 선로라든지 그다음에 ESS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이제 인프라서부터 농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농지 소유자들의 같은 그런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 건가, 이것도 상당히 이제 지역별로 다르다는 얘기죠.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그 어떤 게 정서적이고 우리나라 그 농촌이 갖고 있는 그런 이 특이한 이 사회문화적인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이 그 농지에 얹은 발전 설비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아까 윤성 대표님 그 발표문에 그 설비가 아니라 농업을 지키는 기후 적응형 인프라다라는 그 글을 읽고 아주 제가 뭐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를 만약에 하나의 영농 자재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태양광이 약간의 뭐 기피 시설처럼 돼 있어서 뭐 이격거리도 두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걸 하나의 영농 자재처럼 생각을 하면 내가 밭에다 비닐 멀칭하는 거를 뭐 이격거리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영농 태양광 하려도 뭐 조합을 만들어라, 뭐 단체로 해야지만 이격거리가 해소가 된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냥 개인 농장주가
나 이거 하면 할 수 있는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삼을 주로 재배를 하려고 하신다든가 요즘 또 버섯쌀을 또 태양광으로 많이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그 농산물의 종류들이 쫙 있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태양광을 확 했을 때 그 농산물들의 전반적인 생산량이 줄지 않겠는가, 또는 그러면 농산물의 품종을, 작물을 변경을 다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될 때 대한민국의 식량위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싶은 건데요. 반도체 공장의 전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농산물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농업이나 농촌, 농민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라는 관점에 서면 우선순위나 그 가치의 비중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영농형 태양광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그냥 또다시 또 하나의 종처럼 노예처럼 생각하는 하나의 장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격거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하는 개도국은 그냥 규제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격거리가 또 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제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아니면 좀 위험시설 이렇게 오해를 사고 있는 분야라서 그만큼 규제가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인식 제고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인삼버섯 같이 이제 음영 작물 같은 경우는 영농형 태양광이 적용하기 상당히 괜찮은 작물이기는 한데 규제를 이제 꼼수로 이용을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농업을 생산능력으로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작물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서 30% 이하 차광률 이라는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또 단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술적인 진보라든지 그리고 작물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해서 이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식량 안보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영농형 태양광을 했을 경우는 그게 꼭 벼가 재배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생산 조정 효과가 있지 않을까,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데도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피해자의 쌀 가져갈 거냐, 인센티브로 가져갈 거냐의 문제는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는 문제인 거죠. 저는 오히려 이런 이 농촌 지역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면은 농촌 지역을 유지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태양광 자체가 농자재가 되는 것 자체가 약간은 고민해왔던 부분이기도 해서, 사실 지금 몇 군데 그 현대 그 실증단지를 가봐도 보면은 또 기존의 고정형 태양광하고 구조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적용하기 쉬운 논이나 다년생 과수 위주로, 그러니까 작물의 변경 여지가 없는 거를 가정해서 만들어진 실증단지로 보여집니다. 특히 밭농사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작물 변경이 많고요.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지에서 고추를 하다가 이제 안 되겠어, 병충해 때문에, 그래서 뭐 비가림을 하겠다, 이렇게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플로우 플랜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같이 땅을 파거나 뭐 구멍을 내서 거기다 콘크리트를 박는 경우가 되면 그분들한테는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거든요. 사실은 아까 앞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 주인 입장에서 20년 동안 이 땅을 내가 먹힐 거냐, 소량하지 못할 거냐라는 면에서 사실은 또 하나의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영농형 태양광이 좀 더 많이 보급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런 동향이 있으면 좀 문의를 드리고, 혹시 여기 정책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기존에 있던 고정형의 구조가 아니라 약간 가변이나 반고정식 형태로 바꿀 수 있는 형태의 구조물에 대한 정책 고민도 같이 해줬으면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농업시설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건 좀 다른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재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작물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고 품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고, 단순히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배기술적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작물별 태양광 시설 기준을 어떻게 해야지 작물의 생산성 감소를 최소로 하고 노지 대비해서, 그리고 원래 갖고 있는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서 식량작물 그리고 이제 기타 작물로 해가지고 채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책 방향이 가능한 한 많은 작물에 대해서
스캐닝해 주길 바라고 있고 저희도 농촌진흥청에서도 그런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식량 농가 소득을 빼놓으면 이 사업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농가가 어떻게 이제 제식거리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정말 그 11향까지 환경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그 태양광 종류별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 표준화된 기술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농민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을 통해서 하나의 에너지라는 작물을 만들어내는 장치로서 도구로서 농민들이 이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워낙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